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주요 고속도로는 차량들로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를 맞아 차량 이동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 당일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이번 연휴 기간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거로 예보됐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면도로나 산간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귀성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판잣집 밀집구역인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주택 6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 수십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이번 조치와 함께 설 연휴 이후 코로나 상황 등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에서 해방된 건 아니지만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죠. 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과 안정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이번 조치의 의미에 관해서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부터 수도권 고속도로와 기차역, 버스터미널은 벌써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을 낀 짧은 연휴인 만큼 서둘러 고향에 가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 만큼 지난해보다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 명절. 연휴 하루 전 평일이지만 고속도로에는 벌써 귀성 차량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차량 속도는 느려집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역, 기차표를 미리 사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저기 애기 할아버지 할머니랑 좀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독 짧은 연휴가 아쉬운 직장인들. 과감히 하루 휴가를 낸 뒤 가족을 보러 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부모님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척들도 오랜만에 보려고 연차 내고 좀 일찍 가려고 해요.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어머니는 고향에 대한 설렘을 가득 안고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작년에 아버님 기일이었는데요. 사정상 못 갔는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또 인사도 드리고 세뱃돈도 어르신들께 드리고 아이들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버스터미널도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고향집에 챙겨갈 선물을 두 손 가득 챙긴 승객들. 버스 아래 차곡차곡 쌓인 진보다리에서는 가족과 친지를 향한 따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일단 우선 같이 밥을 먹고 싶고요. 같이 밥 먹고 제사도 지내고 놀러도 가고 알차게 보내고 오고 싶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나흘 뿐인 짧은 설 연휴.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 첫 설이라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 걸로 전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공항과 고속도로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종일 북적였고 주요 고속도로도 이른 귀성 행렬로 붐볐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공항 대기실로 우르르 쏟아지듯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설인 만큼 귀성객이며 관광객 모두 밝은 표정입니다. 설을 맞아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에는 고향에 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반년 만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와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부모님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같이 명절 잘 보내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제주에는 18만여 명이 찾을 전망입니다. 짧은 연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번에 한번 꼭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한번 그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 오게 됐습니다. 고속도로는 서둘러 고향으로 향하는 차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도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서둘러 출발한 귀성객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일찍 출발했는데 많이 밀리네 아직도. 간만에 가니까 오랜만에 지금 고향 내려가는 거라 좀 부모님 보고도 싶고 그렇네요. 설 연휴가 짧아 이동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 전망입니다. 이번 설 명절은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대이동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귀성길 예상했던 최대 혼잡 시간대가 지나면서 정체가 아주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밤새 귀성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의 경우 강원권보다는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 더 힘겹죠. 지금 서해안 이용해 목포 방향으로 이동하실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4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고 경부선 부산 쪽으로도 여전히 100km가 넘는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에서 주감휴게소 사이로는 무려 한 번에 77km나 버거운 상태고요. 이 긴 정체를 지난 이후에도 회덕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로도 10km 구간 속도 내지 못합니다. 수도권 동쪽 지역에서 내려가시나요?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도 충청권에서의 이동이 더 힘겹습니다. 지금 대소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가는 데는 1시간 35분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겠고요. 충청권에 진입해 논산 천안선을 택하신다면 논산 쪽으로 천안분기점에서 연문하대목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남권으로 내려가는 길은 상황이 어떨까요? 중부내륙선 창원 쪽 먼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여 킬로미터 구간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이제는 경북 지역을 지나기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문경세제 부근 포함해 총 3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남원주 부근에서 10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서울 구룡마을에서 또 큰 불이 나 450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불을 끄기 위해 애씁니다. 새벽에 난 불로 마을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잔해만 남아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6시 20분쯤. 마을 안쪽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1시간도 안 돼 인근 소방서의 가용 자원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6시 30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고 7시 26분에 연소가 확대됨에 따라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헬기 10대까지 동원한 끝에 불은 5시간 2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60채가 불에 타면서 60여 명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화마를 만난 주민들은 남은 게 없다며 허탈해합니다. 다 집이 없어, 갈 데가 없어요. 명절도 돌아왔고 뭐 하나도 건진 거 없고 또 음식도 몇 개, 또 선물도 누가 주면 또 명절 돌아온다고 선물도 그것도 연합들이 다 타먹고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주민들은 매년 추운 계절이면 화재가 되풀이됐다고 말합니다. 전기누전으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평소에도 걱정이 돼서 불조심하라고 매일 강조하는데 그런데도 뭐 어떻게 집집마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비닐처럼 불에 잘 타는 물질이 곳곳에 있어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국회 안에선 최근 간첩단 사건과 세제 개편안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설 민심 잡기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 뜻하지 않은 큰 불이 나자 여야는 앞다퉈 위로 방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귀성길 인사를 취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예정에 없던 방문 일정으로 주민들을 찾아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너무 상심이 클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시간도 상당히 빨랐던 것 같고 많이 셌습니다. 이게 설 때 이 이재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참 답답하긴 하겠습니다. 설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간첩단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설 이후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이 예정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도 떳떳하다면 직접 해명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정적 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했던 사안들이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민생 경제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 막걸리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 법인세 등은 내리려 한다며 특권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숨통을 틔워주려는 정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쥐어짜고 초보자 혜택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나흘에 걸친 연휴 설 밥상머리 민심에 따라 향후 전국 주도권의 성패가 달린 만큼 여야 모두 상대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며 여론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국민의힘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하며 자맹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설 연휴 이후엔 어떤 식으로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공은 안철수 의원이 날렸습니다. 당내의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실제로 있고 그 배경엔 김기현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당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좀 분열이 감지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 핵심에 대한 당내 일부 반감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김 의원이 화합을 강조하며 밀고 있는 연대와 포용 그리고 탕평, 이른바 연포탕도 말장난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지역구인 울산을 찾아 안방 표심을 다지던 김기현 의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애써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뭐 공천 후유증은 시작도 안 했는데 공천 후유증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고요. 전당대 아주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연포탕을 잘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연포탕을 잘 끓이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안철수 나경원 연대 가능성 역시 관심도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다자구도가 형성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간 결선에서 정면 승부를 노리는 안 의원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 두문불출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숙고의 시간을 좀 더 가진 뒤 출마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부 측근 그룹에선 당권 도전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의에 불타 있습니다. 설 연휴 조용히 지내고 대통령 이제 귀국하시면 네. 그 이후에 설 연휴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겁니다.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설 연휴가 지나고 후보 등록 날짜가 가까워지면 안개 속이던 집권여당 당권 구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힘을 쏟을 기세입니다. 하지만 쌍방울 전원 사채 20억 원어치가 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재작년 10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사건 재판 당시 변호사비 수임료로 3억 원을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로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 변호인단에 포함된 A 변호사가 현금 3억 원과 3년 뒤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고 기존 쌍방울 내부비리 수사팀과 합동 수사팀을 꾸려 자금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때가 지난해 8월인데 쌍방울 측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A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흘러간 20억 원은 법인에 소속된 다른 B 변호사에게 지급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자금은 M&A 과정에서 에스크로, 즉 이체금 형식으로 지급됐던 거고 결국 M&A가 무산되면서 돌려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인 B 변호사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김 전 회장이 전환사채 유통 과정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일부가 A 변호사 쪽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환사채 유통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빈틈을 찾고 있는데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금고지기가 알아서 했다며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구속기간 최장 20일이라는 고강도 조사 기회를 잡은 검찰이 이 기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새해 첫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 세계적 기업 CEO들과의 만남 등 경제적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모교인 취리 연방공대. 양자과학 석학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산업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양자과학 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이 고견이 향후 우리 양자기술 정책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6박 8일 동안 경제 외교에 초점을 맞춘 새해 첫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함께 협업하여 수출 계약, MOU 체결, 투자 유치 등의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UAE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입니다. 한 UAE 공동 성명에 액수가 명시적으로 담겼고 양국 정부 기업 간 양해각서는 모두 48건이 체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UAE 순방 가운데 최대 규모의 성과라면서 특히 수소, 바이오, 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까지 협력이 다변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로 넘어간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계 유수의 기업 CEO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세일즈했습니다. 여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력 터빈 제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는 우리나라에 3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투자사의 칼둔 대표는 한국의 기술과 신뢰를 꼽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하고 원전 외에도 함께할 기회가 더 많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동시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이 강화됐다고 자평한 대통령실. 이번 순방에서 얻어낸 대규모 투자 약속과 계약이 실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반면 이번 순방엔 논란도 남았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란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오해가 있던 것 같다,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뜨겁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주 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어긋난다며 국내에서 했던 발언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란이 동결자금 문제나 핵무장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해를 증폭시켜 문제를 어렵게 만들 생각은 양측 모두 없을 거라며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거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여야의 시각은 상반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한국과 이란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관계를 언급하면서 경조 차원에서 한 말인데 이게 왜 외교 참사로 되는 겁니까? 대통령 순방에서 논란이 인 건 처음은 아닙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때는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문제가 불거졌고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때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동남아 순방에선 MBC 전용기 배제와 특정 기자 기내 면담 등 언론관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발언을 둘러싼 외교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미 이 귀성길 오르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대부분 잠시 이제 일선 놓고 연휴를 이제 지내는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정치권은 이제 바쁜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연휴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뭐 국민들과 똑같이 가족들 만나고 또 이웃들 만나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당 차원으로서는 각 지역에서 인사 다니고 사실 오늘은 당에서 서울역에서 모두 같이 귀성 인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구룡마을 화재로 취소가 돼서 예. 현장에 가서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설이라 가족끼리 모여서 따뜻한 밥상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지금 뒤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모두 다 지금 피해를 보고 계셔서 이걸 어떠한 마음으로 마음의 위로를 드려야 될지 당장 현실적으로 그게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이 이런 설이라던가 추석만 되면 민심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은 멋지게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진정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당에서 당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고 의원님은 뭐 지역구에도 이제 좀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잡고 계신지요? 오늘도 지역의 이제 시장 상가들 쭉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다니다가 이제 막 헐레벌떡 왔는데요. 요 며칠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좀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이제 LNG 값이 폭등하면서 난방비가 한 2배가량 올라가서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인들뿐 아니라 일반 다니시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괴로움을 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이자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니 해도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물가도 안 잡고 뭐 하는 거냐라는 이제 혼을 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물가를 잡고 어떤 이제 가격들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이제 정부 여당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런 민심들을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또 문제점을 지적도 하고 있으니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빠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테이블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현장의 목소리 듣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정치권은 더욱 그런 이유에서 이 설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 밥상머리 민심 어떤 화제가
이 주제로 오를까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죠. 요즘은 예전보다는 이 명절에 이 친척들 모였을 때 일부러 정치 얘기를 안 꺼내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휴를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진행 중인 정치 현안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실 것 같습니까? 우선은 설이라 그러면은 희망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을 텐데 정치권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부끄럽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모두 좀 부끄러운 정치를 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서 서로 혹시 밥상머리에서 정치 현안을 가지고 아니면 이념을 가지고 싸우시는 일들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경제 부분 지금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동대문 좀 돌다 보니까 상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일 돌아오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면 그래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 덜 걱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결국에 밥상머리에서도 민생 문제, 경제 네. 문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얘기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오늘 지도부는 아침에 최고위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태원 그 분향소에 좀 다녀왔습니다. 유족들 오늘 특히나 너무나 추운 날씨였는데 그분들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한 질타 또 정부 여당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터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한이 풀리려면 결국은 이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있지 않고서는 그 한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생때 같은 내 자식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늘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태원 참사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는 물론이려니와 정치권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무언가를 내놓으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 밥상에서는 정치권이 무엇을 올려놓겠다라고 작심한다고 해서 올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뉴스에 가장 언급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순방에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가히 대통령 리스크, 뭐 윤석열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이게 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이야기들이 설 밥상에 많이 오르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설 연휴 첫날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순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등 이야기들 밥상머리 민심에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이후 1위도 외교적 문제이고 부정평가 1위도 외교입니다. 그만큼 이제 순방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민심의 이제 주목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이번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이 발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도 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의 힘에 좀 무거움을 느끼게 됐던 어떤 성과들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성과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 띄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영업사원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러한 세일즈 외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외교 순방을 하실 때는 좀 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 설문조사도 보면은 발언 부주의가 지금 부정적 평가를 10이라는 상당히 큰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외교라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외교 무대라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하게 득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보통은 대통령께서 가실 때는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사인을 하러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외교부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은 이 외교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선됐으니 자 이제부터 시작. 그래서 백지에서부터 성을 하나 쌓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성과 또 그 이전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 모든 외교적 성과들이 축적이 되면서 어느 시기에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이제 순방을 나가실 때마다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외교부 직원들의 말실수나 뭐 혹은 준비의 부조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대통령의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정부에서 잘 만들었던 외교적 성과마저도 정작 가장 주인공이 돼야 할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 그 성과를 다 허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교부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외교, 발언부주의, 무능 이 세 가지가 부정평가의 항목이었는데 이 세 가지도 지금 다 대통령으로부터 그 시작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축구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한국에서의 이런 뉴스들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고 계신지를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검토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랍에미리트 가서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받고 이런 경제적 성과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성과고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준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그 발언 논란을 빚은 점 이게 앞으로 이제 되풀이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더 많은 외교부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께서 좀 더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나와서 발언했던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란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얘기했었던 대로 어떠한 위로하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라는 것에서 조금 감정적인 것들이 좀 오버되면서 그러한 그 윤석열 그 대화법의 스타일로 나오다가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이런 발언은 주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고 또한 그렇게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도 챙기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참모가 챙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업무도 계속 하셨고 가까이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해외 순방 중에 이제 국가 지도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일어난 몇 가지 이제 논란 주변 참모의 어떤 그 도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학습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부족이죠. 외교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장관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외교관들이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어떤 국가이든 상대의 국가를 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모습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준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그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짓밟아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분의 머릿속에는 피해자와 피의자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범법자이거나 아니면 그 범법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뇌 구조를 완전히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참모들로서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을 때로는 크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직언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네. 아직은 그게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이란 적 발언 관련해서 여당에서 그 견제 역할 혹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이란은 악당 국가이다. 오히려 그 말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참모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이렇게 돼서 늪으로 빠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일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직언을 할 수 있고 정말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대통령 본인께서 완전히 180도 내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꾸겠다라는 각오가 아니면 이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뇌의 구조까지 얘기하고 또 대통령을 혼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금쯤 후회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교부에서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외교 중이시니까 돌아오고 나서 분명 참모들이 직언해야 된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너무 이걸 과하게 해서 외교 순방에 썼던 어떤 성과까지도 부조리 지금 또 보여지지 않게 한다면 앞으로 이 밥상머리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생의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욕하는 걸로 끝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좀 협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유엔 총회 가셔서도 욕설 발언 있었을 때도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 작았을 금방 끝났을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던 건 대통령 당사자였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이란이 계속 이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외교적 문제로 크게 비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 너무 심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서운해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직접 당사자가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순방 성과와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는데요. 일단 성과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럼요. 하지만 이제 논란 그리고 지금 외교적 파문이 좀 일초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철저히 섬세하게 좀 저기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끝나고 이제 28일 토요일이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28일 날짜는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것 같고요. 뭐 한 차례 정도 더 검찰이 부를지 안 부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대표는 변호사 대동하고 이제 홀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 본인이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갈 가능성도 많고 이후로라도 수사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건건이 어떤 새로운 이슈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요.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뭐 어떻게 계속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답정너인 거죠. 이미 기소는 기정사실로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짜맞추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해서 20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 20억도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받은 돈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이남석 변호사인데요. 그 당사자가 윤석열 사단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20억이 이재명 제목은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은 허위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무 확인도 없이 검찰이 흘려준 이야기들로 언론에 도배된 것이 참 저로서는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제 자금 추적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렇다면 쌍방울에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에 있어서도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왜 적시하지 못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뉴스는 거의 대부분이 도배가 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정확한 혐의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향해서 이것을 퍼즐을 맞추기 위한 행태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열흘 그리고 뭐 추가 연장하면 또 열흘 그래서 한 20일 동안 다음 달까지는 이 이슈가 이제 계속 지금 기사화가 될 것 같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민심에도 이제 이게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 2주일 동안 어떻게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이 대표한테는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출구 전략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A, B, C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15개월 전만 해도 사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재명 대장동 비리에 아마 관련이 됐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했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 진짜로 비리를 저질렀구나라고 확신을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검찰과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스스로도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뭐 가상합니다만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만배 씨의 입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갈지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에서 어떤 그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될지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은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정말 한 일주일, 2주일째 계속 정치권의 화제죠. 오늘 나온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나올까 안 나올까, 출마를 할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일단은 설 연휴 지나고 결심이 있으면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오늘 대통령께 사과문도 말씀을 하시면서 네. 지금 뭐 언론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예측을 한다면 이제는 전략이 좀 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반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반윤핵관의 프레임으로 전략을 잡아서 선거에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은 여러 가지 뭐 공방전이 있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가시돋친 설전이 있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한 40몇 명이었다가 지금 한 50명까지 또 인원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 중에는 이제 허은하 의원님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한테 연락도 안 왔습니다만 연락이 왔어도 사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력 다툼에서 단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줄 서는 것, 그것은 올바른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초선들의 역할인가라는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50명 안에 들어가셨던 초선들 중에서도 정말 두려워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 중에 정말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당의 모습인가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누군가를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 내부에서도 이제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뭐 여당의 의원이군 야당의 의원이군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은 이 차기 총선에서의 이제 공천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신경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 네.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니까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좀 무섭기도 합니다. 네. 뭐 바깥에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저도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당사자라면 또 시각이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여러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당 밖으로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나경원 전 의원님도 보면 비슷한 루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양새가 좀 비슷합니다. 유승민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정치가 참 비정한 거라고는 하지만 네. 좀 잔혹하다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좀 상대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느끼셨군요. 앞으로 뭐 나경원 전 의원 다음 주쯤이면은 어느 정도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제 이 전당대회의 당권 구도가 어떻게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라도 뭐 경쟁이 더 격화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는 30일부터 마트와 식당 같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뒤에도 실내는 여전히 의무였기 때문에 아니든 받기든 쭉 쓰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쓴 지 그래도 2, 3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쓰면서 이렇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고요. 또 이제 일할 때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고 이래서 일할 때도 크게 이렇게 지장은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식당과 마트, 학교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겁니다. 정부는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과 사망도 감소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과 감염 취약시설 추가 접종률이 각각 60% 이상인 점을 들어 마스크 해제 기준이 대부분 충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춘절을 계기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기 때문에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기차, 항공기, 여객선 등이고 택시도 포함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린 뒤 약간의 유행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전면 해제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도 이 시점과 맞물려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후 우리는 크고 작은 7번의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3만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누적 확진자 수는 3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3년, 기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8시에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3년 전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30대 중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열흘 뒤 국내에서 감염된 첫 확진자가 나왔고 한 달 뒤에는 코로나19로 숨진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995만 5,366명, 3천만 명이 코앞입니다. 지난해 2월 6일 100만 명을 넘은 지 45일 만에 1,000만 명을 넘겼고 5달 후엔 2천만 명도 넘겼습니다. 여기에 최근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국민 70%가 자연 감염 항체를 갖고 있어 실제 누적 감염자는 숨은 감염자 포함해서 3,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번 이상 걸린 사람도 121만여 명으로 전체 누적 감염자의 4%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누적 33,134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사망자 19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지만 20대 이하의 젊은 희생자도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 수는 34번째입니다. 3년 동안 7번의 큰 유행이 지나갔는데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첫 유행인 지난해 봄 5차 유행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기도 했고 하루 만에 469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첫 환자 발생 1년여 지난 2021년 2월 시작됐고 지금까지 5살 이상 국민의 88.7%가 1, 2차 기초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유행은 초유의 방역 조치도 불러왔습니다. 입국자 격리를 시작으로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이어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식당 이용 시간 제한, 모임 인원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유행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오갔습니다. 지난해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 이후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오는 30일 풀기로 하면서 코로나19는 이제 공존하며 살아야 할 과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YTN 기종입니다. 네, 정부가 설 연휴가 지난 뒤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죠. 설 연휴 대이동 뒤에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마침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정확하게 3년이 되는 그런 날짜라고 하던데 정부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발표를 했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계획 발표. 이게 자신의 개인 방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여튼 그 중요한 방어선이었는데 이제는 이 방어막을 풀어도 될 만큼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같은 경우에는 해제라기보다는 조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조정이 일상회복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회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조건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국민의 면역 수준이 매우 높아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전국민 항체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의 99%가 기본적인 항체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체 국민에서 약 70% 정도가 백신 접종과 감염을 통해서 복합 면역을 획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하루 최대 60만 명 정도의 유행을 감당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중증 환자나 경증 환자 진료 체계에 있어서는 큰 혼란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역 수준이 높아져 있고 의료 대응 체계가 충분한 상황인데다가 지금은 현재의 유행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하기에 있어서는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면 해제는 아닌 것이고 여전히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일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뭐 자율적으로 쓰는 거는 또 본인들이 이제 쓰겠죠.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저렇게 의무는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계속 마스크를 쓸까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는 국민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조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실내 의무가 해제되어도 지금 바깥 나가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실내 마스크 의무도 이제 권고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간에 조정으로 인해서 유행이 급증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이가 급격히 확산한다라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이 이제 30일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돌아오는 그 월요일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여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접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확진돼 갖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시점에서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은 또 그게 이제 상승 효과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후에 좀 다시 확진자가 확 늘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난 3년 동안 6번의 명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많은 휴가철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휴가철이나 연휴 자체가 유행 상황을 급격하게 바꾸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고 거기다가 국민의 면역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네. 예전보다 유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연휴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휴라고 하는 것이 가족 간의 모임이 많은 상황이고 사회적인 활동은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에는 큰 위협 요소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진자 추세로 봤을 때 1월 말 이제 2월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유행이 점차 사그라들 거로 봅니까? 2월 중에? 지금의 유행은 2월 정도가 되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몇 번의 유행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전보다 우리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마스크 의무를 조정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라도 다시 이제 유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한 것을 쉽게 다시 원점으로 복귀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대응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집단 면역의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종결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진 않았지만 네. 면역의 수준 자체가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응 능력은 높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중국발 변수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중국 관련 변수는 계속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남아있는 단 한 가지의 변수를 꼽는다면 저는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변이에 대한 우려를 꼽겠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도 지금은 유행의 정점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중국도 몇 번의 유행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의 검역 정책이 입고 가시고 나면 중국을 격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PCR 검사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PCR 검사라고 하는 것이 변이 감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 변이 감시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확인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감시는 해 나가야겠지만 중국의 상황 자체가 국내의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남은 중요한 부분이 확진자 7일 격리 조치. 자,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좀 단축을 하거나 해제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전 세계적인 방향은 이 격리 의무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격리 의무도 7일에서 한 5일 정도까지로 단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격리 의무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요소 말고도 사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아프면 쉬기 힘든 나라이고 그리고 아파도 일하는 것이 미덕인 나라였었는데 이런 격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픈 분들을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 면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병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때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의 격리 의무가 유지가 되는 것이 조금 더 방역이라든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격리 자체를 격리라기보다는 쉴 수 있게 이 작업장이나 이 사업장에서 국민에게 이제 배려해주는 뭐 그런 그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격리의 기간도 우리나라도 2주에서 10일, 10일에서 7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감염되셨을 때 가장 아픈 며칠 정도는 제도적으로 조금 휴식하실 수 있게 이런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아직 이 7일 확진자 격리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에서도 이것을 뭐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좀 검토했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발표한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이 1월, 2월 중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거는 사실 독감처럼 코로나19도 독감처럼 이제 관리해 나가겠다 뭐 그런 차원인 겁니까? 오늘의 결정까지만 해도 벌써 인플루엔자처럼 대응하겠다라는 기조인 것이고요. 네.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종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격리 의무까지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사실상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은 거의 끝나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해제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 방어막들이 없어지니까 개인 방역을 위해서 이제 접종을 잘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이제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염병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가 백신 접종률이 고위험군에게 권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고위험 시설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약 6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접종률이 조금 목표치에 못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코로나19는 여전히 고위험군에게 특히 연세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뭐 면역력이 특별히 좀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코로나19는 고위험군들이 거의 자명한 상황입니다. 네. 50세 이상 되시면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처럼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 위험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조치가 해제되면서 더욱더 이 접종의 중요성,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뭐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제 두려움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역시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국민들께서 마음속에 저울로 판단해서 접종을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접종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가 백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접종했던 백신들보다 조금 더 안전성에 있어서는 우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철 질환 얘기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최강 한파가 좀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추운 날씨 속에서 한랭 질환으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는 분들도 좀 나올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네, 한랭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질환은 저체온증입니다.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에는 특히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은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직접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는 질환 말고도 심장 관련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관련 질환도 갑자기 추위에 노출될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온 대책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적당한 정도의 운동을 미리 해두시는 것들이 이런 한랭 질환과 그다음에 이런 합병증들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게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휴 동안에 갑자기 이 병이 생기는 경우에, 갑자기 아픈 경우에 병원을 이제 가야 될 경우에 당황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명절에도 약 525개 정도의 응급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명절병원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주변에서 방문 가능하신 병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시거나 아니면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 과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1세대 영화배우로 평생을 영화에 헌신했던 윤정희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던 윤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논란을 빚었던 성년 후견인 소송은 종결될 전망입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서 파리에서 조용하게 치를 것이라고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전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도 작별을 할 시간.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가족과 살던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윤정희 배우는 현지 시간 19일 오후 5시 딸 지니 씨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꿈꾸듯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고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전했습니다. 윤 배우는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생 시절 신인 배우 공모전에 참가해 1200대 1의 경쟁을 뚫고 배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하자마자 대종상과 청룡 영화상을 휩쓸었고 강명화, 안개, 독짓는 늙은이 등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문희, 남정인 배우와 함께 1960년대 트로이카 배우 시대를 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윤 씨는 1970년대 프랑스 파리 유학길에 올랐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1994년 영화 만모방 이후 영화 활동을 중단했지만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로 16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시는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고 윤 씨에게 3번째 대종상을 안겼습니다. 데뷔 50주년을 맞아 열린 2016년 회고전에서 윤정희 배우는 영화는 인생을 그리는 것이라며 삶의 마지막까지 작품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인생의 고민을 그리는 것도 좋겠죠. 네. 스텝과 시나리오만 좋으면 저는 언제나 날아올 겁니다. 그러나 시 촬영 당시 이미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다시 관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긴 투병 생활 가운데 지난해에는 한국에 있는 윤 씨의 형제들이 백건우 씨와 딸을 대상으로 후견인 지위,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며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지만 윤 씨의 사망으로 소송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을 한국 영화에 헌신한 윤정희 배우는 영화 속 시처럼 햇빛 맑은 아침 깨어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꾸다 영면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계속 환영을 받는 걸 원하고 있고요. 후배들의 영화인들은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는 미국의 한 남성이 길바닥에 앉은 여성에게 호스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공개돼 거센 비난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구속돼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심가 한 남성이 다리를 꼬고 난간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있는 노숙인 여성에게 호스로 물세례를 퍼붓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항도 못하고 봉변을 당하는 노숙인의 안타까운 모습은 마침 길 가던 사람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노숙인 맞은편 갤러리 주인. 노숙인이 자주 갤러리 앞에 앉아있자 자리를 옮기라며 물을 뿌린 것입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이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갤러리 건물 일부를 파손하게 됐습니다. 가해자인 갤러리 주인은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다가 며칠 뒤 마지못해 뉘우침도 없어 보이는 사과의 말을 내놨습니다. I'm deeply apologetic and abhorred when I watched that video. I completely broke. I'm not equipped or trained to deal with a long-term citywide problem like this. 하지만 일은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사건 발생 10일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갤러리 주인을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혐의는 폭행,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6개월 징역이나 $2,000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검찰은 집 없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분야는 환경입니다. 올해 생활 속 달라지는 환경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시민들의 친환경 실천은 어떨지 서운수 PD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작한 세종시의 한 카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직원들의 업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하고 있어서요. 바코드 붙이고 있어요. 오전에 출근해서 한 30분가량 이틀치 쓸 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만 따로 회수해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내게 되는데요. 음료를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컵 보증금 들어가요. 이거는 가지고 오시면 300원 환불해 드려요. 바코드 꼭 훼손하지 마세요. 시민들은 일회용 컵을 잘 반납하고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컵을 반납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점심에 친구랑 커피 마시려고 샀다가 먹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반납을 했어요. 밖에서 먹으면 한 번 먹고 이거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재활용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사용한 컵을 직접 씻어와야 하고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카페 직원도 시민들도 점차 제도에 적응하면서 컵 회수율이 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 300원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는 컵이 많이 줄었고요. 본인 컵을 많이 들고 오세요. 그리고 꼭 예전에는 일회용 컵을 들고 나가시면 그냥 아무 때나 막 버렸잖아요. 지금 바코드가 찍혀 있으니까 꼭 들고 오시더라고요. 꼭. 안녕하세요. 일회용 컵 회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반납된 컵들은 담당자가 회수해 재활용 업체에 전달합니다. 221개 모아졌네요. 수고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회용 컵을 잘 버리면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회용 컵이 잘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용기를 사용하고 소비자는 보증금을 통해서 일회용 컵을 잘 반환해서 모아진다면 재활용 체계에서 이 컵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우리 생활에 달라지는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트의 식품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잘 기입이 돼 있는지 표시 상목과 지금 임박한 상품이 없는지 체크하는 중입니다. 어묵이나 두부, 콩나물 등도 워낙 짧게 나오기 때문에요.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트는 수시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상품을 교체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상품은 바로 폐기 절차를 거치는데요. 드셔도 아무 상관없는 상품은 하루 남은 상품을 저희는 이 상품을 폐기나 반품을 해야 되니까 업체에서도 많이 손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유통기한은 유통업자가 식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먹어도 되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따지면 두부는 유통기한보다 6일, 소시지는 17일 더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날짜를 알 수 있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기간을 알 수 있고 음식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죠. 유통기한 때문에 마트에서 매일 버려지는 식품이 적지 않은 만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이로 인한 처리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 식품이 생산에서부터 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에너지나 자원의 소비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비기한 도입을 통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음에도 벌어지는 좀 식품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나타날 변화는 이런 제도뿐일까요? 활발하게 3+1 절전 운동을 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직접 만든 절약법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심재철 소장. 간단한 실천으로 전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 냉장고가 여기 있습니다. 냉장고를 여닫을 들 때 냉장고의 온도가 나옵니다. 영하 25도에서 영하 17도 정도. 냉장실은 뭐 1도에서 4도나 5도로 이렇게 설정만 해놔도
냉장고가 하루 종일 돌아갈 때 20% 정도 전기를 덜 소모하게 됩니다. 저희 집 TV를 보면 절전 수준 0일 때 전기 소모량을 보면 315와트, 뭐 307와트 이렇게 300와트를 왔다 갔다 합니다. TV의 밝기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 전기를 20%,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1년에 1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줄였습니다. 지구 환경을 바꾸는데 한 사람의 노력으로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규모가, 우리의 쓰는 에너지 사용량이 지구 환경 전체를 바꿀 만큼 인류의 존재가 굉장히 거대해진 거죠. 그러면 그걸 다시 바꾸려면 우리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나부터 실천하지 않고 누가 하겠어요? 일회용 컵, 음식물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 줄이기 활동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줄일 준비 됐나요?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